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4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종목의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표준관입 시험 방법과 n값의 보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흙의 영경도와 영경도에서 얻어지는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얕은 기초의 이론적인 극한 지지력 산정식, 테르자기식과 메이호프식, 한센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암석의 점화중 강도와 일축 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및 국내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앵커 보강 사면 설계 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 앵커의 내적 안정 해석. 두 번째, 초기 긴장력 설정 시 고려사항. 세 번째, 지압판 설계 시 주요사항. 마지막 6번, 응력과 변형률이 균질한 조건에서 직접 전단시험과 삼축압축시험의 모아원과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강문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4회) 2교시의 1번 표준관입 시험 방법과 n값의 보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표준관입 시험 방법이라는 첫 번째 문제와 n값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대제목 1번 개요, 대제목 2번은 표준관입 시험 방법 및 시험 시 주의사항.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표준관입 시험 시 n값 보정. 내용에서 이 방법이라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가운데 부분 대제목 4 표준관입 시험 방법의 활용 방안. 네 번째 페이지 5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표준관입 시험은 중량 63.5kg의 해머를 75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샘플러가 30cm 관입될 때의 타격 횟수 n치를 산정하는 원위치 시험입니다. 시험의 결과값인 n값은 유효 응력, 해머의 에너지 효율, 로드 길이, 샘플러 종류 및 공경에 대해서 보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대제목 2번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 방법인데 동굴아빠는 엑스트라로 시험 시 주의사항과 곁들여서 써보았습니다. 시험 방법은 좌측의 개요도와 같이 우측처럼 시험을 합니다. 심도를 확인하고 예비 타격을 수행한 후에 30cm 관입 시 본 타격을 실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정리하고 주상도를 작성합니다. 추가적으로 교란된 시료를 채취해서 실내 시험의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좌측의 개요도를 보시면 63.5kg의 축, 그리고 자유낙하 높이 75cm, 노킹 헤드와 로드, 그리고 샘플러 이런 부분의 내용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시추 주상도 예시 부분 이런 부분도 가급적 그려주시면 아무래도 채점관에게 눈에 띄고 가산점이 가능한 답안 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시험 방법, 시험 개요도와 시험 방법을 이렇게 크게 늘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굴아빠처럼 이렇게 시험시 주의사항을 엑스트라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시험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입경이 크거나 n치가 큰 집안은 타 시험과 병행해야 된다. 두 번째, 시험 전에 대상 위치에서의 슬라임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타격 시 두부의 흔들림을 방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험 장비의 검교정, 그리고 숙련자의 시험 시행 등 그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세부 심도별로 결과값이 필요한 경우는 1.5m가 아닌 조밀한 간격으로 시험을 수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n값의 보정 방법입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고요. 최근 기출에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같이 외워보는 시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인 해머 효율 60%인 N60 보정식을 이용합니다. 보정식은 보정된 N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보정된 N값은 측정된 N값에다가 다음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유, 해, 로, 셈, 공을 곱하게 됩니다. 유는 유효 응력, 해는 해머의 에너지 효율, 로는 로드 길이, 셈은 샘플러의 종류, 공은 공경입니다. 따라서 보정된 N60 값은 유해로 셈 공에다가 측정된 N치를 곱하는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효 응력에 대한 보정입니다. 보정 이유는 N값은 유효 연직 응력에 지배되는데, 표준이 되는 연직 유효 응력은 100kPa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외의 심도에 의한 연직 응력은 보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kN 미터 3승의 집안이 있을 때 100kPa를 만들려면은 약 6m 정도의 심도에 있는 집안이 약 100kPa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보정식을 보시면 C에는 루트 시그마 V분의 PA인데, PA는 100kPa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m 상부의 집안은 CV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CN이 커지게 되고, 6m 이하의 집안은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값으로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이 느낌으로 외우셔도 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머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보정입니다. 보정 이유는 해머의 종류 낙하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변동되는데, 기준 에너지 효율 60%로 보정하는 이유입니다. 보정식 N60은 60분의 2R에다가 측정된 N치를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2R은 시험시 측정된 에너지 효율을 말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크면 보정된 N값도 커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로드 길이에 대한 보정입니다. 로드 길이는 10m 이하시 N값이 크게 산정되므로 10m 이하의 로드 길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정값이 작게 설정됩니다. 보정값은 10m가 초과되는 경우는 보정값을 1.0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샘플러의 종류에 대한 보정인데, 내용은 라이너 부착 여부에 따라 N값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경우 라이너가 있는 표준 샘플러를 1.0이라고 봤을 때, 국내에서 사용되는 라이너가 없는 경우는 작게 측정되기 때문에 1.2를 사용해야 됩니다. 샘플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내부에 설치되는 이 라이너를 말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공경에 대한 보정입니다. 시추공의 직경을 말하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시추공 직경에 따라 보정이 필요합니다. 60에서 115mm 같은 경우는 1.0을 쓰는데, 공경이 큰 경우는 작게 측정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보정값을 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유해로 셈공에 의해서 보정을 실시합니다. 유용력, 해머의 에너지 효율, 로드 길이에 대한 보정, 그리고 샘플러 종류에 대한 보정, 공경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서 그 보정값을 측정된 N값에 곱해서 이렇게 수정된 N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표준가능 시험 활용 방법이고 판정 가능사항,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N값을 추정할 수 있는 거 집안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동그라빠는 표준 답안을 작성할 때 요거까지 써도 되겠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요거까지 쓰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이렇게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바로 결론을 이렇게 쓰시고 답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4회 2교시의 2번 봅니다. 흙의 연경도와 연경도에서 얻어지는 지수입니다.
흙의 영경도 첫 번째 문제, 영경도에서 얻어지는 지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은 흙의 영경도 및 영경도 한계, 가운데 페이지 아래쪽 흙의 영경도에서 얻어지는 지수, 우측 페이지 아랫부분 대제목 4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세립토는 함수비에 따라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 상태의 네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데 이를 흙의 영경도라고 하고 이들이 변화할 때 경계가 되는 함수비를 영경도 한계라고 합니다. 물어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3번, 흙의 함수비, 영경도 한계 및 액성 한계 시험 결과에 따라서 소성지수, 액성지수, 수축지수 및 유동지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 흙의 영경도와 영경도 한계, 물어본 첫 번째 문제고요. 우선 그래프부터 크게 그려줍니다. 세로축을 최적, 가로축을 함수비로 놓습니다. 함수비에 따른 최적 관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네 가지의 상태, 고체 상태, 반고체 상태, 소성 상태, 액체 상태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경계의 함수비를 영경도 한계, SL과 PL, 그리고 LL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통째로 암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경도와 영경도 한계 부분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성 한계입니다. 리퀴드 리미트, LL로 표현됩니다. 정의, 흙이 액성에서 소성으로 옮겨가는 경계의 함수비입니다. 액성 한계의 특징은 소성체 최소 전당 강도이고 액성 한계가 클수록 압축성이 증가합니다. 함수비가 LL보다 큰 경우는 유동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영경도의 두 번째는 소성 한계, 플라스틱 리미트, PL이고요. 세 번째 수축 한계는 쉬링크지 리미트, SL입니다. 관련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흙의 영경도에서 얻어질 수 있는 지수입니다. 크게 소성지수, 플라스틱 인덱스, PI, 그리고 우측 페이지 2번 액성지수, LI와 아래쪽의 3번 수축지수, SI, 그리고 네 번째 유동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성지수의 정의, 흙이 소성을 갖는 범위의 함수비입니다. 소성지수 PI는 액성한계 LL 빼기 소성한계 PL이 됩니다. 소성지수의 활용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성지수도 정의 부분, 특징 부분 기술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수축지수는 이렇게 정의 부분만 씁니다. 활용 부분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유동지수 정의 보시면 액성한계 시험에서 얻은 유동곡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가로축은 로그 n 그리고 세로축은 함수비로 뒀을 때 액성한계 시험 결과로부터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는데 이 곡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유동지수 IF는 n치 변화량분의 함수량 변화량으로 산정이 됩니다. 유동지수는 동그라빠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님께서 여쭤봤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유동지수의 특징. 자, 이 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론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3번 얕은 기초의 이론적 극한지지력 산정식, 테르자기식과 메이호프식, 한센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에서 지지력 산정식을 콕 찍었기 때문에 지지력 산정식을 쓰고 산정식에 나오는 인자에 대해서 정리해본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 얕은 기초의 이론적 극한지지력 산정식 중에 테르자기식, 가운데 페이지 중간 얕은 기초의 이론적 극한지지력 산정식 메이어호프식이 되겠고 우측 페이지 3번은 한센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제목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입니다. 테르자기식의 개요 보겠습니다. 테르자기는 기초 하부 지반의 파괴 영역을 주동, 전단, 수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동 토합 및 모멘트 평행 조건으로 지지력 공식을 유도해냈습니다.
2번 테르자기 이론의 가정사항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지력 산정식입니다. 극한지지력 QU는 알파-C, NC 플러스 B베타 감마1 NR 더하기 감마2 DF의 NQ이고요. 지지력 산정식에 나오는 요 인자 부분에 대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지지력 산정 시 사용되는 형상계수 부분, 원형기초와 정사각형, 연속기초에 대해서 알파값, 베타값을 표 형태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파괴 형태에 따른 강도 정수인데 국부전단 파괴 시에는 C값과 파이값을 감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지지력 산정 시 지하수의 조건은 기초폭과 같은 깊이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자, 특이한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메이어호프식이고 테르자기식과 마찬가지로 개요 부분과 지지력 산정식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술해줍니다. 지지력 산정식은 메이어호프는 이론식이 있고 표준간입 시험에 의한 경우,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더치콘 시험에 의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 한센식입니다. 개요 부분을 보시면 한센은 메이어호프의 지지력 공식에 집안 및 기초겟을 추가한 공식을 제안을 했고, 지지력 산정식은 이렇게 아랫부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번 문제에 나왔던 지지력 산정식, 이런 부분은 외워주시기를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4번 봅니다. 암석의 점화중 강도와 일축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및 국내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입니다. 상관관계 첫 번째 문제이고 국내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2번은 암석의 점화중 시험, 포인트 로드 테스트. 가운데 페이지 3번 암석의 점화중 강도와 일축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및 국내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중제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제목 1번은 점화중 강도 및 일축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영향인자이고요. 우측 페이지 중간에 중제목 2번 점화중 강도 및 일축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물어본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아래 페이지 대제목 3번은 국내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 물어본 두 번째 문제를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입니다. 대제목 1번은 주어진 문제에 답하기 위한 엑스트라이고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과 실효 조건, 그리고 이제 일축압축 강도를 산정하는 부분, 시그마 C는 시편의 단면적분에 제하된 하중, 이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부분이지만은 점화중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점화중 시험을 시행하는 원리, 그러니까 성형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점화중으로 인장하중을 발생시켜서 파괴시키는데 그걸로 일축압축 강도를 구하는 부분, 이런 내용이고, 이어서는 시험 방법과 강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점화중 강도 지수 IS를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IS는 DE 제곱분의 P로 구성이 되는데 DE는 등가 직경을 말합니다. 원형인 경우는 DE제곱 이꼴 D제곱이 되고 비원형인 경우, 불규칙한 경우는 DE제곱은 파이분의 4WD가 됩니다. W는 시료의 폭이 되고 D는 이렇게 높이 부분이 됩니다. 당연히 P는 가해진 하중이 됩니다. 점하중 강도지수 IS를 산정했으면 두 번째, 점하중 강도지수 IS 50을 구하는데 이거는 등가 직경이 50mm일 때의 점하중 강도를 의미합니다. IS 50은 F 곱하기 IS로 구합니다. 여기서 F는 환상계수이고 50분의 DE의 0.45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등가 직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화중 시험에서 등가 직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점화중 시험에 의해서 산정된 값으로 일축압축 강도를 산출합니다. 일축압축 강도 QU는
24 곱하기 IS 50으로 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학습했던 부분이고, 일축압축 강도 산출 부분, 이 부분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는데 상관관계와 국내 현장 적용 방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동굴아빠가 찾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 보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제목 1번입니다. 점화중 강도와 일축압축 강도의 상관관계 영향인자입니다. 첫 번째는 암석 시료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시료의 직경이 커질수록, 그리고 원통용의 시료가 육면체 시료보다 환상계수 F가 커집니다. 두 번째, 암석 시료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암석 시료는 점화중 강도 시험에서 인장을 받아 파괴하게 됩니다. 일축압축 강도 및 인장 강도의 비율 R은 이러한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어서 영향인자 세 번째는 암석의 종류, 네 번째는 암석의 산출 지역, 다섯 번째는 암석의 강도, 여섯 번째는 시료의 포화도, 일곱 번째는 암석의 이방성, 여덟 번째는 암석의 풍화도, 아홉 번째는 점화중 시험 시 하중의 작용 속도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기타로 나뉩니다. 중제목 2번의 물어본 첫 번째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중제목 1번의 영향인자로부터 상관관계를 연구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관관계인데 국내외 연구자에 의한 연구 결과에 따라 상관관계식이 아주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관계식은 Y=AS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AX는 앞서 봤던 일축압축 강도식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세로축을 일축압축 강도로 놓고 가로축을 점화중 강도 지수로 놨을 때 이렇게 선형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상관관계에 이렇게 반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인자를 이렇게 썼고 그리고 시험 방법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 물어본 두 번째 적용 방안입니다. 적용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표를 우선 제시합니다. PLS 포인트 로드 스트렝스 인덱스이고요. 점하중 강도 시험 결과에 대한 값과 상관계수, 즉 Y=AX에서 이 환상계수 A를 말합니다. A 값의 범위와 이걸로 정의되는 암석의 강도 부분 이렇게 표 형태로 주고 이 표 형태에서 중요한 내용을 아래 이렇게 정리해서 기술한 형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화중 강도를 일축압축 강도로 환산할 때는 점화중 강도가 1.5MPa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점화중 강도가 1.5MPa에서 6.5MPa 사이인 경우 그리고 6.5MPa보다 큰 경우로 구분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점화중 강도가 1.5MPa보다 작은 경우는 환상계수의 신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자, 1.5에서 6.5 사이인 경우는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도출됐는데 자, 이 부분에 상관계수 값을 사용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점화중 강도가 6.5MPa보다 큰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환상계수값 24를 적용하면 잘 맞더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2교시의 5번 봅니다. 앵커 보강 사면 설계 시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동굴아빠는 대제목과 해서 답안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 앵커의 내적 안정 해석 문제 1번 가운데 페이지 가운데 부분 대제목 2번은 초기 긴장력 설정 시 고려사항 문제 2번입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3번 지압판 설계 시 주요사항 문제 3번 그리고 아래 페이지 4번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대제목 1번 봅니다. 앵커의 내적 안정 해석은
다음 세 가지의 내적 파괴 형태를 고려해서 수행한다. 우측 그림을 보고 중제목을 보는 순서로 갑니다. 첫 번째는 앵커 긴장제 파단. 내용 1번 앵커 긴장제 자체의 파단. 두 번째 정착제의 인발 파괴. 중제목 2번 앵커체에서 그라우트와 주변 지반 사이의 파괴. 그리고 그림에서 3번 긴장제의 인발 파괴. 중제목 3번 앵커체에서 그라우트와 긴장제 사이의 파괴입니다. 중제목 1번 긴장제 자체의 파단. 땡기는 힘에 의해서 긴장제가 끊어져 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극한 인장력을 안전율로 나눈 허용 인장력이 긴장력보다 커야 되는 내적 안정 조건을 말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장제가 끊기는 그림이 됩니다. 중제목 2번은 그라우트와 주변 지반 사이의 파괴를 말하고요.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앵커체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을 때 이 면에서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브노트에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중제목 세 번째 그라우트와 긴장제 사이의 파괴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앵커체 내부에 삽입된 요 긴장제가 요 앵커체에서 뽑혀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브노트와 기존 답안 사례가 있으니까 상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초기 긴장력 설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초기 긴장력은 유효 긴장력에다가 긴장력의 감소 요인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특히 긴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세트량과 앵커 인장제의 릴렉세이션, 그리고 앵커 인장제와 주입제, 그리고 주입제와 지반의 크리프 현상, 그리고 네 번째 앵커로 보강된 구조물의 변형,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긴장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를 고려해서 초기 긴장력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빠는 요번에 모범 답안을 작성하면서 앵커 설계 기준을 참고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서브노트와 약간 다른데 서브노트의 내용도 맞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답안 사례도 맞다. 어느 쪽을 학습하시고 쓰시던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제목 3번 지압판 설계 시 주요사항입니다. 자, 요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같이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보겠습니다. 앵커의 긴장력이 비탈면 표면의 지반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앵커 두부에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비탈면의 표면과 밀착되어야 되고 긴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됩니다. 지압판 설계 시 주요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설치 면적입니다. 과도한 침하 및 변형이 방지되어야 됩니다. 즉, 지반 반력에 대해서 충분한 설치 면적을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긴장제 손상입니다. 지압판의 횡방향 변이 발생 및 긴장제의 전달 능력 발생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앵커의 설치 방향과 지압판의 설치 각도는 수직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지압판 설계 시 주요사항 세 번째는 지압판의 파손을 방지해야 되고 네 번째, 지압판의 구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어서 중제목 세 번째, 지압판의 설계 및 종류 부분인데 지압판 설계 시는 지압판을 단순보 또는 탄성 지반의 보로 과정에서 구조 해석을 실시합니다. 지압판의 종류에는 격자 블록식과 팡 구조식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2교시의 6번 봅니다. 응력과 변형률이 균질한 조건에서 직접 전단 시험과 삼축압축 시험의 모아원과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균질한 조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고 각 시험에서 모아원과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균질하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직접 전단 시험의 모아원과 주응력. 가운데 페이지 2번은 삼축압축 시험의 모아원과 주응력. 우측 페이지 3번 결론입니다. 대제목 1번의 중제목 1번은 직접 전단 시험 방법이고 개요도와 시험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줍니다. 중제목 2번은 직접 전단 시험의 모아원과 주응력. 첫 번째 제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시험 초기입니다. 전단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직 방향의 수직응력과 수평 방향의 수직응력이 작용하는데 작용면에서는 전단응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단응력이 발생되지 않는 면을 주응력면이라 그러고 그 응력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주응력 중에 큰 값을 최대 주응력 그리고 작은 값을 최소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우측 그림 전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전단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전단이 발생되는 경우는 전단 상자의 내부의 시료가 이동, 즉 회전해 버리기 때문에 주응력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가운데 이 면은 파괴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시험 초기 전단 응력이 없으므로 수직 수평 응력은 주응력이다. 두 번째 전단시 파괴면에 전단 응력이 발생되므로 수직 수평 응력은 주응력이 아닙니다. 전단시 주응력이 회전하게 됩니다. 제가 하늘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직접 전단 시험 시 모아원과 주응력입니다. 세로축을 전단응력 타우를 놓고 가로축을 수직응력 시그마로 놓습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초기의 수직응력 시그마 1과 수평응력 시그마 3를 플롯합니다. 그래프 상에서 시그마 1과 시그마 3 이렇게 찍고 그 직경으로 해서 시험 초기의 모아원을 작도합니다. 두 번째, 파괴 시 전단 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그 값을 플롯합니다. 그래프상에 여기 A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점에서 원점과 연결해서 파괴 포락선을 작도합니다. 자, H지점에서 원점과 이렇게 연결해서 파괴 포락선을 작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A점에서 90도로 수선을 내려서 모아원의 중심을 플롯합니다. A점에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모아원의 중심을 플롯합니다. 다섯 번째, OA의 반지름으로 모아원을 작도합니다. OA를 그렸던 이 반지름으로 콤파스를 대고 이렇게 모아원을 작도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A점에서 평면기점 OP를 플롯합니다. 자, 6번의 얘기는 뭐냐면은 좌측 페이지의 요 전단시, 요 파괴면 상태의 응력 상태, 즉 A점을 플롯했고 그 면을 모아원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모아원과 만나는 요 지점을 이제 극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A점에서 응력 상태를 알고 있는 A점에서 작용 평면과 평행한 선을 그려서 모아원과 만나는 점을 OP, 평면기점을 플롯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OP에서 모아원과 수직응력의 교차점을 연결하면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평면 기점에서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을 연결하면 이게 최대 주응력이 되고 최소 주응력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부분이 바로 최소 주응력이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8번. 따라서 이렇게 그린 OP 시그마 1은 최대 주응력면이 되고 OP 시그마 3는 최소 주응력면이 됩니다. 즉 OP와 시그마 1인 최대 주응력면이 되고 최대 그리고 OP 시그마 3는 최소 주응력면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린 면은 좌측 그림에서 자 이렇게 최소 그리고 최대
요 명과 동일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해드린 내용으로 천천히 한번 따라가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는 대제목 2번은 삼주갑축 시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험 방법과 그리고 모아원과 주응력을 그리는 부분, 그래프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이 균질한 조건에서 직접 전단 시험으로부터 구한 강도 정수가 삼초압축 시험의 결과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 전단 시험 시 발생되는 중력 회전 및 부분 배수의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서술 2교시의 6번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이춘석 교수님의 강평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4회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